경북 봉화에 가가지고 봉화 군수님하고 얘기를 한참 한 적이 있어요. 그 몇 년 전이거든요. 몇 년 전이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본인이 국공유지를 경북 봉화군은 아시다시피 굉장히 보수적인 곳입니다. 그렇지만 굉장히 낙후되어 있고 이제 지역 그 뭐 저출생 문제 이런 문제, 고령화 문제 탁 겹쳐 있는 그런 문제 그런 곳인데 국공유지 최대한 동원하고 주민들을 최대한 지원해가지고 태양광 패널을 다 설치하게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다 주민들에게 지급하겠다고 했어요. 주민들이 그걸로 소득을 얻을 수 있게 해서 본인의 비전이 뭐냐면 봉화군에 살면 노후에 월 150만 원씩 그냥 생긴다. 돈은 태양이 벌어다 준다. 이렇게 만들겠다고 했는데 몇 년 전인데 최근에 실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게 아까 그 문제 있잖아요. 지역 주민들이 그냥 만약에 태양광 패널이 생겼는데 그게 내 노후 자금이야. 그러면 그쵸. 반대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실천할 수 있는 뭐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이제 마지막으로 좀 실천 방향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하시면서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제가 굉장히 많은데 어쨌든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방법을. 지금은 어쨌든 그 기후위기란 제약 조건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 불공정한 사회에 살고 있어 불평등한 상황에 나는 비자발적으로 처해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고 이분들 좀 움직여야 되고 그럼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뭐 대선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뭔가 제안을 해서 이것만은 좀 권력을 가진 분들이 이것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저는 조금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던 거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유연 안정성에 저 개인적으로 이제 동의를 하고 우리 랩 2050에서는 이제 자유 안정성이라는 표현을 좀 대신 좀 쓰고 있습니다. 이제 유연이 좀 고용주의 접근인데 자유는 조금 더 범개인적인 접근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근데 이제 저는 그게 시차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 유연함은 대체로 바로 구현이 되는데 안정성은 약속하고 이제 나중에 구현이 되면 그 사이의 시차가 이제 굉장히 커서 그때 이제 김대중 정부 초반에 그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노사 협의가 그때 뭐 이루어졌었는데 그것도 약간 유연 안정성이었는데 안정은 굉장히 더디고 이게 유연은 바로 내일부터 이제 출발하다 보니까 뭔가 이런 것들을 좀 노동계에서는 뭔가 믿지 못하는 그런 분위기들도 있고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창업하라는 학생들한테 한번 고용하면 평생 네가 반드시 책임을 져라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이제는 21세기에 굉장히 어려운 패러다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그런 자유 안정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일단 우선적으로 조금 더 이런 안정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우리 일단은 많은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이든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인식을 가져야 이 정도면 좀 유연함과 자유로움을 좀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좀 창의적으로 나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좀 한번 살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사회협약이 시작되지 않을까. 그러려고 하면은 글쎄 제가 이제 복지국가를 연구하는 사람이라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일단은 조금 이 분배 문제, 안정 문제를 먼저 조금 좀 빨리 치고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러면은 안정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결이 된다면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을 이제 시간이 우리 정해둔 시간에 갈 때에도 조금 더 덜 그런 저항들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제 문제 해결 방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을까? 저희 오늘 시작하기 전에도 우리 강 대표님 이제 말씀을 해주셨었는데 사실은 여기 어떤 다양한 우리 뭐 비영리 단체든 아니면 뭐 여러 분들이 이제 국가와 함께 일하거나 이런 데 있어서 무언가 이렇게 좀 협력적 거버넌스라고 하는 이제 수평적인 거버넌스보다는 무언가 이렇게 국가가 이렇게 발주를 하고 나는 뭐 그걸 대행하는 듯한 그런 것들도 이제 굉장히 좀 많이 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조금 이렇게 이 수평적 거버넌스가 좀 잘 안 이루어지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차원에서 좀 새로운 정치, 새로운 시민사회, 이제 이런 아젠다를 가지고 사회혁신이라든지 최근에 이제 ESG부터 출발하는 뭐 다양한 운동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조금 더 활발하게 이 풀뿌리에서 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더 많았으면 좋겠다. 네, 그런 것들을 진흥하는 노력들, 그리고 국가가 빠질 때는 빠져주는 노력들, 뭐 이런 것들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복지국가를 만들면 국가가 커지고 강해지는 거 아닌가요? 빠지는 거랑 그거랑 상충이 있는 건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대한민국 국가는 큰 국가냐 작은 국가냐라고 물어보면 양답이 다 옵니다. 그래서 이제 큰 국가다라고 얘기할 때는 힘이 세다라는 입장이고요. 작은 국가다라고 얘기할 때는 이제 공무원의 수라든지 우리 국가가 쓰는 전체 재정의 GDP에서 재정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작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삼각형으로 치면 이제 피라미드 저 맨 꼭대기에서 크기는 크지 않지만 굉장히 강한 규제 권력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국가였다면 이제 북유럽이나 저희가 보는 그런 유럽 국가들은 오히려 좀 이게 밑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밑에 피라미드의 어떤 사다리꼴처럼 이 밑에 있어서 여기에서 오히려 위를 받쳐주는 역할, 그리고 굉장히 분권화된 정부, 그리고 강한 시민사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국가의 그 패러다임 자체가 피라미드의 맨 꼭대기의 작은 삼각형에서 제일 밑을 오히려 받쳐주는 사다리꼴로 변할 수 있을 것인가. 그 고민을 좀 한번 다음 정부가 꼭 좀 했으면 좋겠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 비슷한 생각이고요.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서구의 자본주의가, 겪었던 많은 이제 문제들, 그러니까 특히 불평등과 양극화와 자본주의는 계속 오랫동안, 싸워온 역사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 역사 또, 그러면서 이제 복지국가 자본주의가 성숙하게 된 것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자본주의의 역사 그리고 복지국가의 역사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고요. 이제 그 서구 자본주의가 겪었던 과거의 문제들을 같이 겪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 불평등과 빈곤이 자본주의에서 발생하느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 질문에 우리가 지금 답해야 되는 단계고요. 그래서 답하려면 결국 어떤 독과점이라든지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재벌의 어떤 시장 지배력이 과도한 문제. 그래서 이런 힘 있는 경제 주체들이 힘없는 경제 주체들을 어떤 부당하게 어떤 착취를 한다든지 그 성과를 보상해 주지 않는다든지 이런 이제 불공정한 시장 질서가 해결돼야 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하셨던 스타트업들이 창업을 하고 성공해서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커갈 수 있는 이러한 기틀이 만들어지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스타트업 단계에서는 투자가 잘 안전한 투자를 받을 수 있지만 그 기업들이 중소기업, 중견기업으로 크는데 필요한 좀 더 큰 규모의 투자는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들이 좀 더 이런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요즘에는 ESG와 관련한 어떤 투자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 어떤 국가의 예를 들어서 연기금이 주도적 역할을 한다든지 그런 이제 해법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장 질서가 공정한 시장 질서가 그래서 기업들이 큰 기업이건 작은 기업이건 수평적인 어떤 협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정한 협상의 룰이 지켜지는 그런 시장이 만들어져야만 근본적으로 좀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건 똑같은 이제 문제를 우리가 노동시장에서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에 자영업 시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플랫폼 사업자와 어떤 자영업자들 간의 거래라든지 중소상공인 간의 거래가 수평적으로 되려면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의 협상력이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어떤 법적 장치들이 들어와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지금 비정규직의 문제도 우리나라가 너무 지나치게 격차가 심한 건 분명하거든요. 단성직들에 비해서. 그래서 굳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한다는데 그것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비정규직이 정규직과 동일한 노동을 했을 때는 적어도 같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국가가 시장을 엄격하고 공정하게 감시 감독하고 처벌하는 그러한 기능들이 살아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최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복지제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청년들이 이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안전망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가 안전한 사회라는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지 보다 과감한 투자를 하고 과감한 모험을 하려는 욕구가 생길 수 있고요. 그런 욕구들이 있어야만 국가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안정적인 직장을 원하고 공무원이 되고자 하면 국가는 발전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지가 서구 복지국가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충분히 복지제도를 성숙시키고 확충해서 불평등을 줄이고 그리고 안전한 사회로 가는 것이 오히려 국가를 더 성장시키고 발전시키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병기 교수님 말씀이셨어요. 네, 제가 자꾸 기승전 스타트업으로 말씀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요. 마지막까지 저는 스타트업들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는 것이 또 우리 사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정부의 역할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서도 활동했었는데 거기서 민간위원들이 같이 의견을 모아서 이제 대정부 권고안에 그 제일 중요한 원칙이 이제 민간 주도 정부 조력의 원칙이었습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하는 것이 불확실성의 시대이고 어디에서 혁신이 일어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과거처럼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을 세우고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한다 한들 그렇게 실제로 이루어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는 그 민간에서 스타트업과 같은 창의적인 그 조직들이 그런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장을 깔아주고 그것이 잘 되도록 또 그것이 잘 돼 가는 가운데 발생하는 문제들을 잘 사회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돕는 것이 현재 정부의 역할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고요. 스타트업에게 기회를 더 많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얘기하자면 좀 길긴 한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스타트업의 기회가 글로벌 기준으로 보면은 작은 편입니다. 저희가 조사를 해보면 세계 100대 스타트업 모델을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냐, 하면은 한 이제 60~70% 정도만 할 수 있고, 나머지는 아예 못하든지, 지금도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나 리걸테크나 이런 부분은 이제 거의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규제 때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이제 규제 혁신 같은 걸 통해서 더 기회를 많이 줄 필요도 있고,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하신 이제 고용, 그 노동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중요한 게 이제 기존 산업과의 충돌. 이게 스타트업이 혁신을 하다 보면 산업의 어떤 그 재편 그리고 재조정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지금은 이제 약간 이쪽과 이쪽 중에 누구의 편을 들어주냐의 개념으로 자꾸 정부가 생각해가지고 이쪽에 훨씬 종사자도 많고 지금 당장 만들어내는 가치는 크니까 당연히 이쪽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혁신 자체가 지체되면은 우리 사회가 또 나중에 가질 수 있는 가치를 또 지체시켜서 이것도 글로벌 경쟁이니까 나중에 결국 이제 그런 역할들을 못 만들어내는 그 문제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사실 저희들도 이거를 무조건 규제를 풀어달라 아니면은 유연 안정성을 유연성을 해달라 기존 산업과 관련해서 일단은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관점은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작동 가능하게 만드는 게 중요한 거기 때문에 사실 규제 문제 관련해서도 저희 내부적으로는 4차 위원장 했던 그 크래프턴 장병규 의장님하고도 저희 깊이 이런 얘기 많이 나누는데 네거티브 규제로 가는 대신 미국식 기업 규제 그 징벌적 손해배상 스타트업 영역에서 우리가 받겠다고 하자. 그러면 이제 미국은 굉장히 자유롭게 풀어놓는 대신 기업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 그 기업이 더 이상 생존하지 못할 정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버리니까 웬만하지 않고선 앨런 같은 사태가 미국에서도 있었지만 앨런은 결국 망했잖아요. 그 사람들 아직도 그 감옥에서 못 나오고 있고 25년씩 이렇게 받아서 그런 식의 이제 그 규제 시스템도 우리가 먼저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고민도 좀 하고 있고요. 이제 이 고용의 유연성과 관련해서도 당연히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되고 또 기존 산업과의 그런 문제에서도 지금 등장한 스타트업이 그거를 1대1로 그 기존 산업을 먹여 살릴 수는 없죠. 당연히 아직 성장 안 했는데 대신
이 성장의 과실을 사회 전체적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고민해야 된다. 라는 거고, 이제 성장의 길을 열어주되, 사회 전체적으로 물론 이 성공한 스타트업의 창업자나 투자자들이 가장 많은 경제적 이득을 취하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도 그 과실이 전체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스타트업도 같이 고민해야 되고, 그런 방향을 이제 저희는 제안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모든 문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게 이게 손이 아프니까 손을 잘라버리면 더 이상 손이 아프지 않다. 이거는 해결 방법이 아니잖아요. 제가 최근에 농담으로 하는 얘기 중에 텀블러 못 만들게 하는 법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네. 이 종이컵 일회용품 못 쓰게 하니까 카페에서 텀블러 쓰라고 하는데, 마트에서 커피 사면 텀블러 주고, 온갖 행사하면 막 텀블러 줘요. 저희 집에 텀블러가 20-30개 있습니다. 근데 이 텀블러가, 60번 정도 쓰지 않으면은 차라리 종이컵 쓰는 게 낫대요. 근데 제가 이 텀블러 20개를 언제 60번을 쓰겠어요. 그래서 제발 좀 안 줬으면 좋겠는데, 또 이게 친환경 제품이라고 막 이렇게, 그래서 이런 건 이제 해결 방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또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제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관광객들이 오면은 일회용보다는 더 쓸 수 있는 다회용 컵을 나눠준 다음에, 공항에서 관광객이 돌아갈 때 공항에서 그 수집기에 넣으면은, 이제 수거해가지고 세척해가지고 다시 공급해주는 모델을 만들었는데, 새로운 접근이죠. 근데 이것도 아직 작동 가능한지는 검증이 안 됐어요. 왜냐면은 회수율이 지금 너무 낮아서, 이럴 거면 그냥 일회용품에 주는 게 차라리 낫지 않냐, 이런 이제 아직 검증은 안 됐는데, 결국은 그런 이 일회용품 같은 좀 환경에 있어서 작은 문제도 우리가 작동 가능한 방법을 찾지 않으면 일회용품을 못 쓰게 하자가 단순한 해법이 안 되는 것처럼, 정말로 종합적으로 우리가 사고해서, 작동 가능한 그런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너무 잘 들었고 굉장히 공부가 많이 됐고요. 아까 ESG 말씀하시면서 이제 가격과 가치가 이제 만나가는 긍정적인 방향도 언급이 됐는데, 오늘 얘기가 나온 환경과 사회적 가치, 또 기업 자본주의 문제, 성장, 이 모든 게 결합돼서 인식이 되고 결합돼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방법을 찾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기후위기라는 것은 이미 들이닥쳤기 때문에, 그리고 전환은 이미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큰 틀에서 어떤 인식을 놓치지 않으면서 그 문제들을 결합해 나가고 현명하게 좀 헤쳐나가는 게 필요한데, 좀 굉장히 듣다 보니까 이거 사실 국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근데 대선이 되게 걱정된다는 느낌이 지금 딴소리만 하고 있죠.